일단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막 좋습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반도체 주요 공급처인 PC랑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점으로 해서 26개월 2024년 8월 기준으로 26개월째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보시는 거와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재고 조정이 지속 중이고, 그리고 애플 실적 보신 분들도 아마 이거는 진행 중이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되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스마트폰 시장이 막 이 재고 조정이 갑자기 반등하고 막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옆에 그림 보시면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회복을 하고 있고, 전월비로 봤을 때는 6개월 연속 이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그러면은 PC가 안 좋고 스마트폰이 안 좋은데 도대체 반도체 매출이 어디서 늘어나는 거지?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AI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디로 가냐? AI 반도체는 그러면은 어디 스마트폰이나 PC는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나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서버로 갑니다. 서버. 데이터 센터 서버로 반도체가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지를 봤을 때 여기서 서버의 비중이 너무 작으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좋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도 스마트폰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버랑 기타인데, 일단 서버로 향하는 반도체가 국내 반도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형 서버 인프라를 2024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컴퓨팅 투자는 다른 걸 줄이더라도 우리는 이건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빅테크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형 반도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초반에 이런 전망을 제시했던 거가 있는데, Allied Market Research라는 데서 2021년 대비해서 AI 반도체 칩은 23배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행여나 이렇게까지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배 정도는 어려울지언정 가트너라던가 이런 데서도 못해도 5배, 6배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가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업계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그 이유는 미국 빅테크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AI 반도체를 서버에 이용하는 거,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매출을 보실 때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매출이 좀 더 크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나가는 매출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보다 이 서버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서버 반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 막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막 이런 걸 꼽잖아요. 네네. 반도체도 그 대표적인 하나의 탑픽으로는 꼽으시는 건가요? 네.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산업 중에서는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상품도 상품이지만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들의 포텐셜.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글로벌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쵸. 기술력이 안 되면 그렇죠. 그거는 논외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은 그걸 소화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들, 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밸류 체인이 국내에도 존재한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설명드리고자 왔고, 이제 왜냐면은 올해 상반기에 2차전지도 좋긴 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한미반도체나 네. 이오테크닉스나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뒤에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먼저 정말 중소형 기업들 중에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등을 먼저 이렇게 소부장을 좀 봤을 때 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 그리고 또 주가 조정을 좀 지금 최근에는 받고 있죠. 지금 받고 최근에. 있는- 네네.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이 기업들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 원인을 일단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럼 이 흔들리는 게 단기적일지 음. 아니면 올라간 게 거짓말일지 이런 음.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가 물론 10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시장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가지고 당일날 13%가 떨어지고 이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YTD 수익률을 보면은 한 5배 정도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왜 이 기업은 이오테크닉스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럼 왜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했을까를 알아야 앞으로도 상승을 할까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제가 앞에서 질문 주셨지만 AI 반도체는 도대체 뭘까? AI 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병렬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2의 n승배가 달라집니다. 네. 보통 N, 5의 N이라고 해가지고 이 속도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처리했던 기존 반도체와는 다르게 AI는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인터넷 같은 데서 HBM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HBM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내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 HBM은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HBM은 이름 그대로 하이 밴드 위드 메모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그러면은 메모리 대역폭은 일정 시간 내에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의 처리량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해놓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당 32비트를 보낼 수 있는 GDDR6 대비해서 HBM3는 한 개당 1024비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엄청나게 한 번에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 빅테크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AI 기술력은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제일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내가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코드는 내가 짠다고 쳐도 그냥 물리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HBM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랑 GPU랑 엄청나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수천 개의 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레지스터랑 캐시는 CPU 안에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원래 CPU 밖에 있거든요. 네. 근데 HBM은 같이 탑재가 돼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GPU랑 CPU랑 그 HBM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AI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GPU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GPU가 엄청나게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치면은 손발 빠르게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PU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엔비디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HBM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요. 그러면 야 너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한테 너네 HBM 좀 만들어 와.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걸 같이 TSMC나 삼성전자한테 다시 보냅니다. 파운드리.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반도체 칩을 실용적인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하고 되고 지금 AI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를 잘 푸는 AI가 아니라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유난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챗GPT랑 대화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언어를 막 한 문단을 쳐요. 그럼 걔도 한 문단으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글자 하나에 몇 비트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그거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희응 하나에 1비트인가 2비트를 먹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좌우 억습해요.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GPU나 HBM, GPU한테도 HBM이 정말 필수적이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그러면 뭘 걔네가 잘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AI 반도체 중에서 HBM은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요렇게 쌓아 올려요. 네. 네, 이런 그림을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게 수직으로 쌓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패키징 기술이 왜 이렇게 뜨느냐? 패키징 기술은 후공정에 있잖아요. 근데 후공정에서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리는 거를 담당을 해요. 근데 그 쌓아 올리는 공정에서 기존에 와이어 본딩을 했다면은 지금은 한미반도체는 TSV 본딩을 진행을 하는데 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선들이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죠. 네. 네, 선들이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TSV 본딩 같은 경우는 그 선을 안으로 넣어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면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하나 위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더 많은 얇은 반도체를 더 많이 쌓아 올려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HBM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미 반도체는 TSV 본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외국인도 한미 반도체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해 저도 이거를 계산해보고 놀랐는데 한 400%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후공정이 중요하구나, 패키징이 중요하구나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패키징에는 본딩만 있는 거 아니에요. 패키징에 어떤 기술력이 또 있냐면 이거를 갈고 백그라인딩을 하고 그다음에 잘라서 본딩을 해서 패키징까지 하는 게 패키징 공정이거든요. 네. 일단 잘 자르지 않으면 적층, 그러니까 집적도를 높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칩을 제대로 분리해내지 않으면 엉망진창이겠죠? 네, 그리고 본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칩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다 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이게 여기서 이제 이오테크니스 나오는데 백그라인딩을 담당하는 국내 업체로는 이제 KC텍 같은 기업이 있고 다이싱 이제 자르는 기업으로 이오테크니스가 있는데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생산하는 게 이제 이오테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후공정 AI 반도체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후공정이 중요한 이유를 다 이해를 하고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패키징 관련 공정 국내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면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일이 가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보는 그런 그림인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표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이고 그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일을 받는 기업들의 밸류 체인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스토리라인도 같이 부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 TSV 본딩 그런 네.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 외주를 줄 이유는 많이 없고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HBM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국내 이런 TSV 본딩이나 이런 거를 기술력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이제 서버나 뭐 슈퍼컴퓨터나 막 이런 데 넣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서버나 이런 데 넣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지금 좀 빨리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스토리 라인 안에서는 저는 이제 딱 그 종목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하나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최소한 5배, 뭐 20배 이렇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HBM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BM과 연관성이 깊은 기업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HBM하고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앞에서 좀 언급해 주신 거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쪽이잖아요. 네. 이 다른 쪽도 괜찮을까요? 뭐 이스페타시스 이게 그 FC 그 기판이라고 기판 쪽도 지금 기업들이 많은데 네. 저 기판을 제가 까먹고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저 기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HBM하고 GPU랑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판이 그러면은 기존과는 달라야겠죠. 네. 원래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밖에 있었는데 그 같은 기판 안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저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 이런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나의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따가 이제 ETF도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거 상품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분산 투자하면서 요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외에 또 국내 반도체 기업 주목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선 HBM이 중요했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앞으로 AI 반도체가 이제 수혜를 볼 것인데 여기서는 미세화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미세화가 중요한데 그럼 미세화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세화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신다면 ASML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EUV.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EUV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화 공정을 다시 짧게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패키징은 후공정이었잖아요. 네. 미세화는 전공정인데 전공정에서 이제 먼저 도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를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쫙쫙 펴서 깨끗하게 만드는 도화지를 만들면 그 위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얇은 붓으로 회로를 그리는데 그 회로를 그릴 때 회로 그리면 끝이 아니라 그 전에 마스크도 막 이제 테스팅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도 있고 소재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EUV와 관련되어 있는 공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업체들로는 동진세미캠, 파크시스템즈, SNS텍, FTST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재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EUV 마스크가 뭐냐면 이 회로를 그렸는데 잘못 그리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 마스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편하시죠? 네. 네. 뭐가 뭔지는 알겠네요. GAA는 저게 또 미세화 그 기술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GAA도 알고 계시는구나.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류를 차단하는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공정인데 GAA도 원래는 네. 삼성전자가 핀팻을 썼었는데 네. 이제는 GAA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GAA 기술은 이제 누설되는 전류를 막기 위해서 3면을 막던 거를 완벽하게 4개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조건부로 되면 될수록 미세화에 용이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GA 공정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 7나노 핀팻 대비해서 칩 면적은 45% 줄어들 것이고 왜냐하면 전류가 4개를 다 감싸니까 꼭 이렇게 커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소비 전력은 50%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납품하는 기업이라던가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은 보통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 기업들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추후에 AI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한다면 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은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HBM, 그러니까 패키징 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후공정. 편인데, 네, 왜냐면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만들잖아요. 빈메모리 반도체보다 삼성전자의 그 수익 구조를 봤을 그쵸. 때 메모리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SK 하이닉스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정 역할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ETF 혹은 뭐 기업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BM 비중이 높은 이제 ETF를 사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AI 반도체 쪽, 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I 반도체 혹은 반도체 중소형주 ETF나 지수 중에서 그 중에서 패키징의 비중이 높고 HBM 관련된 비중이 높은 그런 상품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미세화도 훨씬 중요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HBM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비중이 최대인 ETF를 선택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혜를 가장 빠르고 좀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상장명은 타이거 똑같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네, 21일 날 나옵니다. 11월 21일에 네, 얼마 안 11월 남았네요. 2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네, 그래서 아직 상품이 없어서 상품명을 제가 기재를 못했는데 11월 21일 날 이 지수랑 같은 이름으로 나오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그 이유들, 그다음에 HBM 공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미세화 기업들을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기업 피킹을 해서 만들어낸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6대4로 해서 네, 패키지가 6대4로 조금 더 해서 많은 패키징이 좀 더 많은 걸로. 사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많이 만드니까 네, 그런 데에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이죠. 저 FN 가이드 반도체 소부장 지수로 만든 상품은 있는 건가요? 진짜? 네, 요거는 있는데 저희가 상품명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 있네요. 네, 장비가 사진에. 들어가 있고 소재나 다른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네, 14일이잖아요. 11월 14일 기준으로 국내에 그 반도체 중소형주 지수 중에서는 이제 11월 20일 날 나오는 저희가 추종한 이 지수가 패키징 HBM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앞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타이거에서 네. 중소형주 지수 이거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네. 소부장이 아니고 중소형주 지수죠. 맞아요. 중소형주 지수. 네. 그럼 이거 없었나요? 그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체 반도체를 추종하는 섹터를 추종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으로 탑 1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이 합치면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 타이거 FM 반도체 탑 10 ETF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요거라서 네, 저희는 원래는 라인업이 없었어요. 네.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만든 거죠.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작에 만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네. 앞으로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AI 열풍이 지속되면은 말씀해주신 게 이제 혜택을 받을 기업은 전공정, 후공정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오늘은 중소형주 관련돼서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HBM뿐만이 아니라 그냥 원래 메모리 반도체들이 하던 일들이 굉장히 로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결국엔 그 메모리 반도체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소형주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들이 워낙에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일단 그 연산이 늘어나서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오타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 아마존에서 본인의 슈퍼컴퓨터 사양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뭐 당연히 그 CPU 메모리, 그러니까 HBM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HBM2, HBM2E 이런 게 들어가는데 원래 메모리 용량도 1TB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HBM을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을 되게 높게 가지고 있는 ETF와 그다음에 중소형주 비중을 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좀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시장에 따라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다음에 한번 좀 네.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외에 또 좋게 보시는 뭐 섹터나 주식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음.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좀 어려운 이슈들이지 않나 싶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산업에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좀 휩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음도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메가 트렌드 쪽으로. 네. 그 메가 트렌드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 메가 트렌드를 꼽아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만들기도 하니까 메가 트렌드 네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AI랑 그 다음에 최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탈탄소, 이 여기서 이제 전기차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건 AI랑 반도체 쪽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탈탄소 흐름까지. 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ETF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나오는 편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잖아요. 네. ETF. 네.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만들고 2차 전지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타이거 2차 전지 핵심 소재인가 뭐 되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관심 많고. 그거는 이제 유망하게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만들진 않죠. 네. 그렇죠. 그래야 돈이 또 몰리는 거니까. 네. 저희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드랍이 되거나 네,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네. 막 만드는 게 아니군요. 네, 막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너무 ETF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만큼 사람이 많고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좀 궁금해지는 게 아까 네. 6대 4로 네네. 후공정하고 전공정하고 싫잖아요. 네네. 그냥 100%로 후공정 만들고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기업에 너무나도 많은 비중이 쏠리기 때문에 예, 좀 리스크를 나름 그래도 분산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비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리면은 또 시장 대비해서 너무 디스톨트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과연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비중은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성공정에서도 그런 좋은 이슈나 호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놓치기는 아까우니까 저희가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일 종목으로 사긴 좀 부담스러워서 ETF로 갔는데 ETF 상품을 보자니 상품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이 맞아요.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요. 네. 그러겠네요. 그럼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봤을 때 비중 조절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구성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 일단은 HBM 패키징 관련주 비중은 제일 높게 가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고 그다음에 미세와도 그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는데 하나의 이거를 다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19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비슷한 답변을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미국 대표 지수 쪽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미국 빅테크, 미국 테크 탑 10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혁신성장 테마나 트렌드 관련되어 있는 게 투자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기가. 왜냐면 경제가 앞으로도 살아나기 시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내년 넘어서 할 수도 있다는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그 타이거 월배당 ETF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배당을 받고 이제 현금성 자산을 축적을 하면서 월배당 ETF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시고 혁신성장 테마를 아예 안 담기는 좀 아까우니까 담아서 그 두 개 안정적인 자산과 그 다음에 나의 알파를 추가할 수 있는 ETF들 사이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거죠. 네, 맞아요. 플러스 7.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몰린다. 1등이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월배당에서 네. 지금 타이거 ETF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순위 보면 그게 이제 1등이에요. 네. 와, 그렇구나. 월배당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은 이거 3개월인가마다 주잖아요. 월배당도 있긴 해요. 미국도. 월배당도 있어요?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이벤트도 했어요. 분배금 들어오는 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약간 좀 기분 좋으시라고. 저도 이제 네 많이들 그 연금 계좌 같은 데서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랑 월배당이랑 이렇게 또 균형적으로 가져가면 또 포트폴리오 네. 안정성을 더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시끄럽고 음, 변동성이 높으니까 이것만 다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음, 안 그래도 저희가 월배당 ETF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니 그거랑 이거랑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조정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시기에는 뭐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거, 그래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일단 언제나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은 공포에 사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과거를 백트래킹을 해보면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근데 이렇게 나는 진짜 완전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그래서 섞어서 투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도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 둘이 얘기했을 때 2차 전지랑 반도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쵸? 맞아요. 따로 이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지금 경제도 막 둔화되고 중동은 시끄럽고 맨날 저도 출근할 때마다 뉴스를 보는데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를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연말 되면은 항상 내년에 어떻게 투자하지? 내년에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전에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안정과 성장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